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마지막 시간으로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순환, 그리고 핵발전과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태양에너지의 생성과 순환에 대해서 할 건데요. 자, 태양에너지의 생성을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개념은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질량에너지 등가 원리라는 건 등가 무슨 뜻일까요? 같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질량과 에너지는 같다, 동등하다 얘기겠죠. 자, 질량이 에너지로 바뀔 수도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렵지 않죠? 자, 왜 그렇게 되는지 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굉장히 E는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유명한 식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E는 MC 스퀘어, MC 제곱이라는 식인데요.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이때 M은 질량을 나타내고요. C라고 표시되어 있는 건 소문자 C예요. 진공에서의 글씨가 짜네요.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이고 310의 8승 m/s라는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어떤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이만큼의 빛의 속도를 곱한 값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이때의 질량은 핵 분열 시에 또는 핵 융합 시에 증가하는 감소하는 질량을 말합니다. 바로 뒤에 나오는 수소 핵융합 반응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란 물질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꿀 수 있고 에너지가 질량으로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뭐와 같다? 그렇죠. 질량과 에너지는 동등하다. 그리고 이때 이 질량은 질량 결손이라고 불러서 핵분열이나 핵융합 때 반드시 전체 질량이 조금 감소하게 되는데, 그때 감소한 질량에 이만큼의 빛의 속력이 곱해져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게 된다. 그러한 에너지를 우리가 핵 에너지라고 부른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결손된 질량이죠. 감소한 질량이기 때문에 질량 변화라고 해서 변화량 델타를 붙여줘서 델타 M T 제곱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문제는 통합과학 수준에서 나오지 않고요. 이만큼이 줄어든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수소 핵융합 반응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란 뭐냐면 굉장히 높은 온도, 고온, 고압 상태에 태양의 중심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반응으로, 자, 여기 보시면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있습니다. 원자 핵 4개는 모두 다 뭐죠? 수소는 중성자가 없죠. 이것은 모두 양성자예요. 4개의 양성자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4개의 수소 원자 핵이 결합을 하면 1개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데 이런 걸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해요. 이때 수소 원자 핵 4개의 질량의 합은 4.032라는 원자 질량 단위를 쓰고요. 얘들이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뀔 때는 4.003이라는 질량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차이가 얼만큼 발생하죠? 그죠? 0.029만큼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그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질량 결손이라고 부르고, 이 질량 결손이 방금 얘기한 델타 M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만큼의 질량 결손이 어디에 쓰이느냐? 그렇죠. 바로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에서 봤던 식과 같이 쓰입니다. 그래서 이때 줄어든 델타 M만큼에다가 빛의 속력이 곱해지면 이만큼의 에너지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에너지가 방출된다 하는 얘기예요. 자, 태양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서 이만큼의 질량이 요만큼으로 줄어들었어요.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면서 요만큼의 질량으로 바뀌고, 이때 발생한 굉장히 작은 0.029라는 굉장히 작은 질량의 질량 변화만 가지고 왔는데, 질량 감소만 가지고 왔는데, 여기에 곱해지는 C제곱이 얼마였어요?
3 곱하기 10의 8승 m/s였죠. 10의 8승의 제곱을 했으니까 얼마예요? 그지? 10의 16승만큼이에요. 0이 16개나 붙는다는 얘기야. 어마어마한 양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핵융합 반응일지라도 그에게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고요. 자, 우리 그 다음은 화석연료의 생성과 지구 에너지의 근원에 대해서 볼 건데요. 자, 우리가 말하는 화석연료는 뭐가 있죠? 그지? 석탄과 석유가 있죠. 자, 석탄과 석유는 모두 다 지질시대에 살던 식물이나 생물들의 사체가 오랜 시간 동안 땅속에 묻힌 후에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때 특히 석탄과 같은 경우는 석탄은 주로 지질시대에 식물들이 땅속에 묻힌 후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뭐에 의해서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굳어진 게 바로 석탄입니다. 자, 석유는 바다로 가시면 돼요. 자, 석유 뽑아내는 장치들 본 적 있나요? 주로 바다에 설치를 하고 거기에서 석유를 올리고 있는데 얘들은 바다에 살던 플랑크톤이나 바다 생물들의 사체가 바다나 호수에 묻힌 뒤에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도 받고 압력도 받아서 그 안에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화된 거를 우리가 석유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할 텐데 이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뭐겠어요? 바로 방금 전에 봤던 석탄, 석유의 원료인 지질시대에 살았던 생물들. 이 바로 지구 에너지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질시대에 살던 생물들이 땅속에 오랜 시간 묻혀서 퇴적돼서 만들어진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화석 연료라고 부르고요. 또 이러한 지구 에너지의 근원은 바로 태양으로부터 오는데 태양으로부터 온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 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태양 에너지를 생명에 필요한 에너지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화석 연료도 그런 식물이나 생물이 퇴적화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화석 연료의 근원 또한 뭐가 될 수 있다? 태양 에너지가 된다. 그리고 화석연료뿐만이 아니라 지구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모든 에너지의 근원은 다 어디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이다. 그리고 그 태양 에너지는 어떻게 만들어진다? 방금 봤던 수소 핵융합들이 중심부에서 일어나고 그 에너지들이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구로 오게 되는데 그곳은 바로 다음에 태양 에너지 전환해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화석연료를 얘기하고 있는데, 자, 화석연료, 석탄, 석유. 문제점은 뭔가요? 그지? 땅속에, 지구 내에 묻혀있는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자, 매장량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우리가 쓰고 나면 고갈의 문제가 발생을 하죠. 또한 석탄, 석유는 다 무엇을 합니까? 그지? 연소라는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기 때문에 연소를 통해서 뭐가 배출돼요? CO2라는 온실기체가 배출을 하죠. 그리고 이 온실기체는 지구 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온실효과로 인한 지구 온난화의 문제를 유발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화석연료의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화석연료 사용의 문제점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요? 그죠? 적게 쓰면 되죠. 일단 에너지 사용을 줄이면 되고 또 이러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화학에너지를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선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어서 지구로 들어오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태양 에너지의 전환. 자, 태양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지구로 태양 에너지가 오죠. 다시 한번 수소 핵융합 반응 볼게요. 자, 수소의 원자핵 4개가 합쳐져서 1개의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데 이때 뭐가 발생한다? 질량 결손이 발생한다. 요만큼 굉장히 작은 양의 질량 변화에다가 C제곱이라는 빛의 속력의 제곱이 더해져서 어마어마한 양의 에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에너지가 바로 태양 에너지가 된다. 그 태양 내부에서의 수소핵융 반응으로 발생한 이러한 에너지들
자, 지구로 오죠. 지구로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태양에너지 식물이 흡수를 해요. 식물이 흡수를 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화학에너지로 바뀝니다. 자, 첫 번째 식물이 선생님 간단하게 설명 쓰면서 할게요. 식물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하니까 태양 에너지를 뭐로 바꾼다? 포도당인 화학 에너지로 바꾼다. 수가 있고요. 또 이런 태양 에너지는 또 비와 구름, 바람도 만들죠. 바람과 파도를 만드는데 바람과 파도는 태양 에너지를 어떻게 쓰는 걸까요? 태양으로부터 받은 에너지가 바람 움직이죠. 역학적 에너지로 바뀐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돼서 바람을 일으키고 바다에서는 그 바람이 파도나 해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눈이 있겠죠. 비나 눈은 태양 에너지가 어떻게 바뀐 걸까요? 비와 눈은 태양 에너지가 지표면에 물을 증발시켜서 증발시킨 물이 수증기가 돼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나 눈으로 돼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이런 과정을 거쳐서 비나 눈으로 바뀌는 거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거 화석 연료가 있죠. 화석 연료는 뭐라고 그랬어요? 동물의 사체, 식물들이 오랜 시간 땅속에 묻히면서 석탄이나 석유 같은 연료가 된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땅속에 묻혀서 화석 연료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한다. 태양 에너지가 전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아래에 다시 한번 선생님이 정리를 해놨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보실게요. 자, 지구가 있고 지구의 4분의 1조만 그려놨습니다. 지구에서 이 부분은 적도예요. 적도와 극지방인데 어디를 우리가 고위도라고 하나요? 극지방을 우리가 고위도라고 하고 적도는 위도를 0도라고 표시하죠. 적도가 저위도가 되겠죠. 자, 위도별로 태양이 지구 쪽으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고위도에 닿는 태양 에너지의 양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적도와 같은 경우는 태양 에너지, 들어오는, 흡수하는 태양 에너지보다 지구에서 방출하는, 그러니까 앞단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훨씬 더 작아요. 그래서 에너지 과잉 현상이 일어나는 거고요. 고위도 지방 같은 경우는 지구에서 방출하는 지구 에너지는 굉장히 큰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사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에너지 부족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고위도, 극지방은 항상 에너지가 부족하고 적도 지방, 저위도 지방은 에너지가 과잉이 되면 지구의 평균 온도, 에너지의 평균의 균형에 불균형이 생기겠죠. 하지만 지구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일까요? 에너지가 과잉인 저위도에서 고위도 쪽으로 대기랑 해수의 순환을 통해서 부족한 에너지가 계속적으로 극지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에너지 균형을 맞춰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단원의 내용과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이 단원의 마지막 핵발전과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할 텐데 여기에는 조금 화학식이 많이 나오니까 좀 화학식 중점적으로 보시되 너무 막 화학식을 세밀하게 외우실 필요는 없다는 거. 자, 미리 먼저 말씀드리고 핵발전 설명 들어갈게요. 자, 먼저 핵발전이라는 건 있는데 우리 여러 가지 발전에서도 사실 핵발전 살짝 봤어요. 자, 핵발전이라는 건 원자핵열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건데 그 원자들의 핵 분열 반응은 원자로라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핵발전 보고 원자로의 구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핵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원자로가 필요하고요. 이런 원자로 안에서는 우라늄이라는 원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우라늄이 중성자와 반응을 하게 되면 크립톤과 바륨이라는 원자로 분열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거 3개의 중성자가 나오게 돼요. 그럼 이 중성자가 또다시 우라늄 원자와 반응을 하게 되면서 크립톤과 바륨이라는 원소를 만들고 또다시 각각 3개의 중성자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중성자 하나가 또다시 우라늄과 반응을 하면서 크립톤, 바륨들을 만들고 플러스 중성자 3개를 만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반응이 계속 연속적으로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게 바로 핵발전이고, 이렇게 핵분열에서 만들어진 중성자들이 또다시 다른 우라늄 원자와 핵분열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런 반응을 우리가 연쇄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성자 하나가 우라늄이랑 반응을 했는데 우라늄 핵분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각각의 중성자 3개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우라늄과 핵분열 반응을 해서 에너지를 생산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화학식으로 보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얘도 화살표가 빠졌네요. 우라늄 235번인 우라늄과 중성자 하나가 반응을 하면 바륨과 크립톤이 만들어지고 3개의 중성자가 만들어집니다. 이때 우라늄과 바륨, 크립톤, 중성자 요들에서 질량 결손이 발생하고 그 질량 결손에 의해서 이만큼의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때 화학 방식이 나오면 눈여겨보실 게 뭐냐면 앞과 뒤, 반응 전과 후에 질량 법칙이 성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양성자 개수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아니라 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요 숫자들의 합이 맞아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진도해 보시면 될 거예요. 질량 보존이 이루어져야 돼서 이 숫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 요거는 중성자 1자리가 3개 있다는 얘기죠. 좀 더 해볼까요? 반응 전에는 숫자가 얼마예요? 236이고 반응 후에는요. 자, 141, 92, 3 더해야겠죠? 1자리가 3개니까. 그럼 얼마인가요? 236 나오나요? 3, 2, 1, 6 236 나오죠? 그래서 이 숫자가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반응식이 나오는 문제 보시면 숫자가 맞아 떨어지는지도 확인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라늄의 핵분열은 우라늄 핵이 분열하면서 만드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앞에서 보셨던 그림 보셔도 되고요. 아래 그림 볼게요. 원자로에서 핵분열에 의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지면 이 에너지로 물을 끓입니다. 증기,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증기가 가서 터빈을 돌리죠. 뭘로 바뀌는 거야?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돌려진 터빈이 발전기를 작동시켜서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열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요 핵발전의 에너지 형태 변화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아래 그림은 원자로의 구조를 자세히 보려고 선생님이 준비했던 그림이고요. 자, 원자로라는 건 우라늄이라는 연료가 핵분열을 잘 일으킬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장소라고 보시면 돼요. 이 원자로 안에는 3가지 연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핵발전, 원자로에서 연료로 쓰이는 건 뭘까요? 그렇죠. 우라늄이죠. 우라늄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 자, 우라늄 들어가고 중성자 하나 넣으면 자연히 핵 분열이 일어나요.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핵 분열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위에서 봤던 연쇄 반응, 연속적으로 계속 반응이 일어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중성자가 엄청 빨리 움직여. 그러면 그 중성자가 우라늄이랑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죠. 우라늄은
양성자랑 중성자 개수가 많으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고속으로 움직여요. 그럼 중성자 한 개가 고속으로 우라늄이랑 충돌을 하게 되면 충분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중성자 속도를 어느 정도 느리게 바꿔줘서 우라늄이랑 충분히 반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해 주도록 무언가를 써요. 그 쓰는 물질들이 바로 물과 흑연인데 이런 물질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감속제라고 부릅니다.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이랑 중성자가 충분히 핵분열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입니다. 또한 중성자가 한 개의 중성자가 우라늄 한 개랑 이게 화학식 보시면 한 개의 중성자와 한 개의 우라늄이 반응을 하면 세 개의 중성자가 나오죠? 그럼 그 다음에는 반응이 세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중성자 개수가 많으면 동시에 너무 많은 핵분열이 일어나겠죠? 이것도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중성자 수를 적당히 조절해줘서 내가 원하는 이 원자로가 과열되지 않은 상태에서 끊임없이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중성자를 적당히 없애줄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중성자의 개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중성자를 흡수할 수 있는 무언가를 쓰는데 그게 바로 카드뮴, 붕소 같은 물질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제어봉이라고 부릅니다. 또 핵분열이 일어나면 굉장히 큰 에너지가 발생을 하면서 여기에서 당연히 뭐도 나오겠어요. 그치? 열도 나와요. 그래서 이 열을 식혀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을 식혀준 물질로도 물이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러한 물질을 우리가 냉각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원자로 안에는 연쇄 반응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감속제, 중성자의 속도를 느리게 해주는 감속제와 중성자의 수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그리고 원자로의 열을 식혀주는 냉각체, 제자가 잘 안 보이네요. 냉각제까지 이런 물질들을 사용을 해서 냉각제 또는 냉각수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들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 이 용어 알아두시고 특히 감속제와 제어봉의 기능 다시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이런 핵발전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히 석탄석유보다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죠. 연소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발생이 굉장히 적어요. 그리고 적은 양으로 많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다. 적은 질량 결손으로 큰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한 비용으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우리가 여기에 쓰는 물질이 뭐죠? 그지? 우라늄이라는 방사성 물질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위험이 따르고요. 한번 사고가 일어나면 엄청난 피해를 줘요. 후쿠시마 원전 터졌을 때 굉장히 그 피해가 여러 나라에까지 줬죠. 그걸 생각한다면 그러한 엄청난 단점이 따른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위험성이 없으면서도 환경 오염을 적게 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을까? 태양광 발전이 있겠죠. 자, 요거는 전남 신안군에 있는 태양광 발전소인데 이런 태양광 패널들 아마 한 번쯤은 다 모델을 보셨을 거예요. 태양광 발전은 커다랗게 넓은 태양 전지판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입니다. 태양 전지판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반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반도체 패널에 빛을 받으면 거기에서 광전 효과라는 효과를 이용을 해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광전 효과까지는 모르셔도 되지만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서 태양 전지가 작동을 한다라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태양 전지는 태양 빛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태양열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이기 때문에 태양 빛을 이용을 하는 거고 태양의 빛 에너지를 뭘로 바꾸는 장치? 그렇죠.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예요. 자, 이런 태양광 발전의 장점은 그럼 뭘까요? 그렇죠. 전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고 태양 에너지는 계속적으로 지구에 흡수되기 때문에 고갈될 염려도 없어요. 다른 화석 연료에 비해서
고갈될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만 설치를 해놓으면 되기 때문에 사실 유지 보수비가 많이 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단점은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려면 그림에서 보듯이 대규모 발전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러한 발전 시설을 갖추려면 넓은 면적이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이 장치들을 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의 설치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태양 빛을 이용을 하는 거니까 구름이 많이 낀 날, 안개 낀 날, 비 오는 날 등 계절이나 일조량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태양전지를 이용한 예들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패널이 붙어 있는 것들은 다 태양전지를 이용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새 버스 정류장 같은 데 보면 태양광 패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요새 쓰레기통도 많이 이런 태양광 패널을 붙여서 스스로 압착해 놓는 그런 쓰레기통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이 있다라는 건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있는 발전이 뭐냐면 풍력 발전이에요. 풍력 뭐예요? 그치? 바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바람이 불면 풍력 발전기의 날개가 돌아가게 되고 그 날개 속에 들어있는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방식인데, 풍력 발전의 장점도 뭘까요?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장점이에요. 그리고 바람은 언제나 불기 때문에 그냥 이 날개만 설치를 해놓으면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에 비해서 조금 비용이 저렴하게 전기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바람이 잘 불어야 되기 때문에 지역적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날개가 돌아갈 때 조금 소음이 크게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세기가 지속적으로 많이 불어줘야 되는데 불었다 안 불으면 이 커다란 날개가 아마 돌지 않아요. 그래서 바람의 세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꾸준히 전기 에너지를 만들 수 없다는 단점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바로 연료전지예요. 연료전지라는 건 뭐냐면 수소랑 산소를 이용하는 건데, 수소랑 산소를 화학 반응을 일으켜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의 화학 반응에 의한 화학 에너지를 가 필요한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소와 산소만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은 굉장히 높고 당연히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림 보실게요. 수소를 먼저 공급을 하게 돼요. 그럼 수소 기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서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뉘게 됩니다. 수소 이온과 전자로 나뉘는 화학 반응식을 선생님이 써볼게요. 수소 기체를 오른쪽 보시면 수소 기체 있죠. 수소 기체를 시키면 수소가 두 개의 수소 이온과 전자로 분리가 돼요. 나뉘어지고 얘네들이 여기 전해질 용액으로 이동을 합니다. 전자가 분해돼서 전해질 쪽으로 이동을 하죠. 전해질 쪽으로 이동을 한 수소 원자들이, 여기 수소 원자가 들어와서 이동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플러스죠. 수소 이온들이 이동을 하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다른 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가 이동을 하고 수소 이온이 분리가 돼서 전해질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전해질 쪽으로 이동한 수소 이온이 통해서 왼쪽에서 공급된 산소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수소 이온은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산소와 만나서 물을 만들어요. 그러면 산소와 만나서 물을 만드는 과정도 써볼게요. 자, 이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학 반응식을 좀 쪼갤 거예요. 원래 화학 반응식 쓸 때 앞에는 정수만 쓰이는데 지금은 위에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이 2분의 1 산소 원자로 표시를 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산소 기체가 수소 이온과 결합을 해서 물을 만들어요. 그때 여기에 전자도 오죠. 그러면 얘가 두 개의 물 분자를 만들고요.
이때 여기에서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해됐나요? 수소기체가 들어오면 수소기체를 주입을 하면 수소기체가 수소이온과 전자로 나뉘고 수소이온은 전해질 용액으로 이동을 하고 전자는 요 회로를 타고 이동을 해서 전류가 흘러요. 전자가 회로를 타고 요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전자 이동의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뭐 흐른다 라고 하죠? 그지? 전류가 흐른다 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쪽이 플러스 극이 되고 이쪽이 마이너스 극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니까 이때 전해질 용액으로 이동한 수소이온은 회로를 통해서 들어온 전자와 주입된 산소와 반응을 해서 물을 만든다고요. 물을 만들고 열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게 바로 화학 반응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고 얘로 인해서 나오는 물질은 물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 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회로에는 전류가 흐른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연료전지의 과정 잘 알아두시고 수소가 이온화되는 요 극을 우리가 마이너스 극, 산소 기체가 주입이 돼서 물을 만드는 요 전지를 플러스 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수소가 산소 원자랑 합해서 물을 만든다 라고 달 반응식을 쓸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플러스 극에서 일어나는 반응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 양식 두 가지 더 보고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파력 발전인데 파력 발전은 파도 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파도가 가지는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거예요. 파도를 이용하는 발전이라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지만 얘는 작은 발전만 가능을 해요. 하지만 한번 설치를 하면 파도가 계속 치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 영구적으로 사용하지만 발전량은 작고 파도 상황에 따라서 발전량의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에 효율 면에서는 아직까지는 조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바로 마지막으로 조력 발전인데 조력은 뭐예요? 밀물, 썰물이요. 밀물과 썰물 때 생기는 해수면의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건데 굉장히 생각보다 많은 양의 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밀물, 썰물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자원이 무한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밀물, 썰물에 의한 해수면 차이가 높지 않다면 그다지 효율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차가 크게 나타나는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얘는 댐에 물을 가둬놓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댐을 설치를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 그래서 나머지 발전들은 그냥 이런 발전이 있구나라고 개념적으로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연료전지, 화학 반응식이랑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과정 알아두시면 되고 태양광 발전은 어떤 원리인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로의 구조, 원자로에 어떤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지, 핵 발전, 연쇄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긴 시간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기말고사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셔서 모두가 다 고득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